자, 세 번째 사람 가보겠습니다.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이 여러분들 요 두께를 보시죠.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사연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일단 밑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뭐 이렇게 또 할 말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걸 방송하기 전에 미리 좀 사연을 스킵을 했는데 좀 심각한 사연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읽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대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고민 사연. 주제: 삶을 놓아버린 것 같은 아버지. 도대체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아가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심각한 장문의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정신적 지주이신 붕어 형님께서 사연을 다 읽어보신 후 저에게 피아사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삶은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는데 다시금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십니다. 어제 낮에 나가서 밤 12시가 되도록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20만원치를 먹고 잔뜩 취해서 택시 타고 왔는데 오늘 또 노래방에서 10만원치를 드시고 신세 한탄 하시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시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본인도 사는데 아무런 낙이 없으신 것 같고 살아도 삶의 희망이 아예 안 보이니, 그리고 현재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 외로움이 극도로 치달아서 그런지 술만 먹었다 하면 어머니와 저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으십니다. 사실 제가 봐도 아버지가 사는데 아무런 낙도 없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살아도 죽는 것보다 못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심장 붙어 있으니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을 안 하시고 경제활동이 없으니 벌이가 없으니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외로움 같습니다. 현재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 말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막말로 아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으니 그런 외로움으로 인한 응어리와 서러운 감정들이 평소에 쌓여지다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들 눈에는 평소엔 잠잠하다가도 오해가 되었겠죠. 물론 제가 아버지 당사자가 아니라 본인의 솔직한 신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위치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전 아버지의 40년지기 친구, 인생에 하나밖에 없었던 가장 친한 친구께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이죠. 제가 취업해서 독립한다고 대구로 갔던 작년. 새해 초부터 저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유를 한 해 만에 이러면서 울고 불면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설상가상으로 그와 동시에 갑자기 아버지의 인생 절친이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도 장난 아니었죠. 맨날 술로 보내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찌하여 작년에 그 난간을 잘 헤쳐나와 별탈 없이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의 외로운 감정들이 치솟아서 그런지 또 이러십니다. 솔직히 지칩니다, 이젠. 인정합니다. 한심하고 막말로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만약 제가 입양해온 아들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좆대라 하라고 술 처먹고 뒤지도 말던. 근데 저희 친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한심한 것도 있고 불쌍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가장 큰 건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챙겨드리고 싶고 부축해드리고 싶습니다. 키도 작으시고 머리도 탈모가 정점을 찍어서 아예 없으시고 뭐 외형적으로나 어떤 면을 봐서라도 사회적으로는 정말 볼품없지만 뭔가 아버지가 잔뜩 취해서 길 가다 넘어지거나 쓰러져 계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합니다. 가진 거 없어도 내 아버지니까. 못나도 내 아빠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야속할 정도로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를 이때까지 먹이고 키워준 은혜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 특히 크게 사고친 적도 없고 빗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일부 자식들이나 뉴스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다 보면 일부 자식들은 속도 위반도 하고 사람 때리거나 싸워서 징역 같은 것도 가고 심지어는 부모님 보험금 노려서 죽이고 가출도 하고 아버지도 때리고 분에 못 이겨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당연히 그런 미친놈들이 비정상적이겠죠. 물론 그 본인만의 분노와 원망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저는 최소한 사고는 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벌이가 없으니 집안과 제 생계라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170만 원의 박봉이 월급으로 나름 제 저축도 하고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아버지에게 푼돈이라도 용돈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에 보면 먹을 게 하도 없다 보니 라면, 생수, 과자 등의 간단한 거라도 제가 아빠 엄마 생각해서 사오고 반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 앞날, 제 살기 대비하는 게 현재 급선무라 아버지에게 많은 관심을 못 가지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만 해서 대화가 별로 없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이 있어도 대화할 거리가 없고 그로 인해 외로움을 더 느끼신 거라면 저도 잘못이 있겠죠. 근데 제 입장도 있습니다. 저도 살 길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박붕의 월급으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마트 일만 계속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물론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씩 아버지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현재는 매도나 상황이라 못 가지만 옛날에는 목욕탕도 같이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본인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까지 힘들게 굴까요? 어머니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식당 일을 집안 생활을 위해 아버지 시집하시고 나서 5년간 해오시고 있는데 메로나 시국 때문에 어머니 가게에서도 인건비 줄이려고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은 이모부의 가게입니다. 이모부가 사장이고 어머니는 그래도 친척이라고 이모부가 고용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0시 반부터 3시까지 4시간 반을 일하고 한 달 평균 26일 출근해서 105만원 남짓 벌어오시는데 그것도 메로나 새끼 때문에 요새는 손님도 없고 잠자다 싶으면 제대로 사장이 퇴근시켜서 1시에 마치실 때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 달에 7, 80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 정말 짠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이라도 군가금 내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와 제가 발악하면서 노력하는데 왜 아버지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자기 목구멍으로 즐겁겠다고 감당도 되지 않은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닐까요? 그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지금 빚쟁입니다. 보험사에서 단기 카드 대출로만 현재 700만원가량 있습니다. 그냥 돌려막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빚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그냥 삶의 희망이 안 보여서 아예 놓아버리신 건지. 물론 아버지로 나름대로 이때까지 노력은 해왔습니다. 자기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으시겠죠. 배로시장이나 고용센터, 구청 같은 데 가서 일자리도 구해보고 상담도 받으시고 했는데 결과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메로나 때문에 가봤자 교통비만 날리고 얻은 게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쉽게 못 구하실 거라는 것.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옛날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 어디서 쓸 수도 없고 고작 이종보통 면허증 하나 가지고 계시고 하다못해 제가 나서서 알바 천국 중장년 일자리니 구청 사이트니 워크넷이니 알아봤지만 중장년 고용 한파는 청년 고용 한파보다 배 이상으로 일자리가 없더군요. 그냥 청소라도 한 달 단돈 100만이라도 벌어오셔도 되니 알바라도 하시면 좋겠구만. 일자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기만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과 신세한탄, 외로움,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쌓이시다가 폭발하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고 술을 드셔도 혼자 노래방에 가서 전화번호부 뒤져가면서 어떻게든 연락할 사람 찾으려고 하고 아직까지 옛 신발 공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혼자 단란주점 가서
전화로 얘기하면서 외로움 달래시고, 심지어는 혼자 가서 술 팔아주는 가게 사장을 말동무 삼아 얘기하고 지내시는 걸 보면 감정이 닳도록 달았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사실 아버지를 보면 일을 구하시려는 자세가 정말 간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6년 전 그냥 신발 공장이 도산해서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으셔서 그런지 충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설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시는 걸까? 가장의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을 부정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대체 몇 년 전 일인데, 아니 헤어나올 때까지 되지 않았나? 평생 그 실직 충격 때문에 이렇게 아무 벌이도 없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집안 흔들리는 거 보면 자기도 못 느끼나? 그러면 최소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벌이 없이도 이때까지 저와 어머니가 먹여 살렸고 먹고 살아왔으니까 그냥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이제서야 대받으려고 하는 보상심이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진짜 한심합니다. 급하다고 말만 하면서 급해 보이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보이 겨워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아버지는 엄마를 잘 만나서 그렇지 돈미세 엄마를 만났으면 진작에 쫓겨났고 길거리 노숙자 신세졌을 겁니다. 어머니 사고방식이 이러합니다. 없어도 역시 만분이니까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말고 남이 어떻게 살든 우리끼리라도 화목하게 잘 살자고. 저도 어머니 마인드랑 약간은 비슷합니다. 친척관계 파탄한 거 보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감정 주체를 못해서 자기 꼴리는 대로 행동하고 분노 표출 다 하면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는 유지가 되겠습니까?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내 가족이니까 내 마누라니까 내 신랑이니까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지내고 대화로 풀어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답이 너무나도 안 보여서 형님에게 좀 기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작년 9월에 부산 A동에서 B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집은 옛날 집은 전세 3천만 하는 빌라였고 현재 사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사 온 계기는 이러합니다. 옛날 집에 살 때 퇴근하고 어머니가 시간 나서 오랜만에 친척 고모를 만나다 봅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래 네 이사 오면 어디로 오고 싶노? 라고 하길래 어머니가 이사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무데나 못 가고 있지. 돈도 없고 전셋집 3천만 원이 전부인데 어디 꿈꾸노? 고모 그럼 내가 5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일로 온나? 우리 동네로 와서 같이 살자. 고모 아파트와 저희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입니다. 저희 동 바로 뒷동에 사십니다. 엄마, 언니야 진짜 고맙다. 대충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이서 상세하게 얘기한 내용까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현재 집을 9,400 주고 매매를 했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살아보시는 거였습니다. 그거 못 이루고 죽으면 한이 맺힌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모부가 아버지 놀고 계신 거 아니까 여기 와서 살면 그래도 빚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알아서 일해서 갚겠지라고 하셨고 저희 가족 또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있으면 빚이 7천이나 있는데 일을 하러 나가시겠죠. 그래서 한 달에 100이라도 벌어오면 그 고스란히 빚 갚는데 보태고 나머지는 엄마와 재벌이를 생계 유지하고 6년만 같으면 다 갚아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다시 일어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저도 엄마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내심 상처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 온 후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집값이 5천이나 뛰어서 나는 걱정은 덜해졌지만 그래도 빚은 빚이지 않습니까? 너무 암울합니다. 아버지도 우울증과 신세한탄,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본인 스스로 죽으려고 하실 정도까지 곰고 골마 터졌겠지만 어머니와 저도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든 제 살 길은 찾아야죠. 앞서 말했다시피 언제까지 마트 일만 도급직으로 계속 박봉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해 일해도 월급 그대로고 말 그대로 팔이 목숨인데 이제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만 잠잠하고 말썽 안 피우면 저도 퇴근하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시험 준비하면서 알아서 잘 살 텐데 아버지 때문에 괜히 우리마저 고통받고 있으니. 그리고 아버지는 출마치 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정작 죽고 싶다는 말만 하지 진짜 죽을 용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버지 본인이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힘든지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고 가장 노릇을 못한다는 죄책감과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서러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해도 자기를 바라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집에만 계시니 잠자고 밥 먹고 유튜브로 황홀히 로또 분석하는 것만 보면 서 지내고, 저랑 어머니가 출근하면 집에 혼자고 말동무도 없고 얼마나 극한의 외로움이 더해지고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까지 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막말로 제가 자리 잡았고 미래 걱정 없이 살았다면 아버지에게는 현재보다는 더 관심을 쏟아졌겠지만 저도 상황이 좋지가 않고 제 앞날도 도모해야 하니 마냥 아버지에게만 온갖 신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도 내 인생에 신경 써야 하는데, 나도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오늘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가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듣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내려다 문자를 봤는데 진짜 울 뻔했습니다. 저마저 서러워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얼마나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힘드실까? 아빠, 미안하다. 다음 생에 나 같은 놈 만나지 마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어머니와 통화에서도 울먹이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서럽다고. 솔직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아버지가 나쁜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명의나에 돌아가셔도 슬픈 건 당연하겠죠.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 진짜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친아빠이기 때문에 못나도 잘나도 제 아빠니까요. 이만 정말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첫 사연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부흥 형님과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다 까발리는 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어느덧 부흥 형님을 안지 방송을 지켜본 지도 1년이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연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형님께서 돈에 빵빵 터지면 좋고 돈을 좋아하시는 것도 알지만 돈 미세가 아니라 그만큼 진정성 있게 사연자들을 대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본인 가족사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완전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 가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형님이 얼마나 저에게 진정성 있게 대해주시는지를 느꼈고 형님을 믿기에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이면서까지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만큼은 정말 제대로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18분 걸렸네요. 읽는데 워낙에 제가 베트남 아가씨 사연 이런 사연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혀 안 꼬이고 다 읽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최대한 내가 여러분들 사연 집중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제가 남의 인사 못 드렸는데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사연은 아닙니다. 간단한 사연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사연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베트남 아가씨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을 보니 베트남 아가씨의 가족 사연입니다. 베트남 아가씨는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근데 한동안 이제 좀 잠잠해지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술을 드시면서 뭐 죽고 싶다,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신세한탄하시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 아가씨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인 나머지 가족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버지 굉장히 연약하시다. 연약하시다. 근데 아버지도 다 강한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아버지도 있어요. 약한 아버지. 마음이 여리신 분. 아,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 어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다. 어? 자식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통의 이제 가장이, 아버지라고 하면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어른이고. 집안에 책임진 사람이면 보통은 아마 이렇게까지, 이분의 사례처럼 이렇게까지 가시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뭐라도 해가지고, 어, 자식한테 누가 안 되려고. 자식한테 이쁘지 않려 샀는데, 음, 사실 이분의 사연은 그런 분들과는 정반대 사연이죠. 정반대.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입장이라 하면 겁나죠, 맞죠? 아마 보통 이런 입장인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좀, 어, 경제적으로 기댄다거나, 원조를 받는다거나, 도움을 받는다거나, 보통 그런 분들은 많죠. 대부분 그런 케이스지.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하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자꾸 용돈 받고 돈 쓰고 이런 분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연입니다, 이게.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너무 오래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공포심이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봐도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보다는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 같아. 공백기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설령, 그러니까 그 삼천 공장에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사회생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내가 보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의존을 좀 많이 한 스타일인 것 같아. 굉장히 여리고. 뭔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아가씨님도 뭐 어렸을 때부터 봤겠지. 뭔가 나서가 뭔가 해결한다거나 좀 뭔가 적극적이거나 그런 모습을 살면서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도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친척네 그 신발 공장 거기서 일하셨을 때도 그냥 이제 좀 친척들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의존적인 성향 보이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공장마저도 못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 그러니까 그 신발 공장 말고는 일한 게 없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신발 공장도 어떻게 보면 그 친척들을 소개로 알만한 해가지고 일을 하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회 경험은 그냥 신발 공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신발 공장 이외의 사회 경험은 너무 두렵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얘기로 하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움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깨트려 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내가 봤을 때는요, 아버지 더 이상 집에 놔두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생각을 좀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자꾸 놔두시고 뭔가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아버지한테 뭘 님 아버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아가씨님 들었을 때 저를 나쁜 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까지 힘든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힘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미친 듯이 힘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베트남 아가씨는 솔직히 그 감정 들죠. 정말 힘든 사람이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뭐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돼버렸고 이게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술 마시고 하는 것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씨님도 아시겠지만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누가 돈을 지어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수중에 10원 한 푼 없어봐요. 로또 살 돈도 없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뭔가 받고 하는 생활이. 근데 나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아가씨님이 아버지 저렇게 그 손과 발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드 대출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정신적인 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아버지 나이 또래 아버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비슷한 또래 아버지보다 더 훨씬 안 좋은 상태에 놓인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아버지 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난 사람 없고 외로운 사람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 있는 사람들은 만날 사람 없습니다. 연락이 끊기죠, 여러분. 나이 드시고 하면 다 외로워지는 겁니다. 베트남 아가씨는 그 아버지분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외롭습니다. 가정분들은 대한민국 가정분들은 다 외로워요. 그리고 더 힘들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까지 있냐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랫동안 약간 집에 약간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멘탈이 너무 약해도 이건 좀 심하게 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님한테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환경을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분이 스트레스 받을 게 솔직히 딱히 뭐가 있습니까? 누가 여기서 갈구기를 합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을 무슨 뭐 자는 시간 빼고 매일 해요? 협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지 지금 아버지께서 힘들다는 거는 사회 일을 못 한다는 거고 사람 만날 사람이 없어가 외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비단 그 베트남 아가씨네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분들 보면 저 지금 사연자분의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상태에 놓인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더 앞발이 정신 발휘나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나 아직 젊다고. 아직 멀쩡하다고. 열심히 살았으면 살았지. 손 놓고 있진 않는다고요. 그리고 약간 보면 수익을 안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돈 벌고 수익 활동하시는 거를. 내가 그 돈이 귀한 건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 없다 하면서 카드로 20만 원씩 지르는 거는 젊은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술집에 가가 20만 원씩 지릅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전감각, 소비감각인 사람이 술집 가가 20만 원 지르냐 말이에요. 20만 원 벌려면 우리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김돈이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정신과 직접 받아야 돼요. 아버지 모시고 정신과 상담 한번 받으시기 바랄게요. 정신과 상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아가씨님 잠깐 자격증 공부 좀 멈추세요. 멈추시고 아버지를 좀 멘탈 회복하는데 혼자만 쌓은 우울증이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도 있잖아요. 하소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나는데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 봤을 때는 또 왜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든 게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에요, 아버지가. 거의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자존감이 거의 총소년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바닥이에요. 멘탈적인 능력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이 상담 받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계시다 보니까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담 내리고 하시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일단 아가씨는 일단 당분간은 공부를 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이거 상담 받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면 누구나 우울해져요. 제 축에는 아버지께 개인적인 한계를 느낀 것 같은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VSS님, 저 아가씨님이 그걸 안 했겠냐고요. 안 했겠냐고. 아가씨님 딴에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물론 VS님 하신 말씀 뭐 좋은 말씀이시겠지만 저분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가씨님한테는. 아가씨님은 지금 거의 한 6년 동안 지금 이런 패턴으로 계속 왔다는 거잖아요. 뭔가 발전 없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가씨님 포함해서 가족들 지쳐요, 이게. 저분도 저분 딴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뭔가 나아진 건 엇나가니까 저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면 VSS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긴 한데 일단은 이게 가족들이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가씨는. 가족들이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요. 일단 고모분하고도 연락을 좀 취해보세요. 어, 가까운 고모님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음, 뭐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고모님한테라도.
그러니까 이걸 가족들끼리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상담도 받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의 그 나이대 분들은 멘탈이 너무 약해요. 멘탈적인 부분이. 의존성도 강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트라우마가 있으리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느낀 트라우마는 그거잖아요. 그 두 가지잖아요.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해고된 거, 간둔 거, 그리고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죽은 거. 이 두 가지잖아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큰 거겠지만, 근데 이걸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 이게. 딛고, 그러니까 정말 아프죠.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계속 두려우게 놔둬서는 안 돼요, 이거 아가씨님. 두려우게 놔둬서는 해결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두려워한다는 핑계로 자꾸 놔뒀기 때문에 이게 악화가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든 스스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더 이상 자식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원을 영영하지 못할 것이다. 자식도 언젠간 떠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끔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이 그렇게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너무 아가씨니까 가족들을 뭔가 비빌 언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저질러도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신과 가가지고 부산에서 유명한 주성이가 가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저 구청 같은 데 있잖아요.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한번 상담 받으세요. 한 번도 안 받아봤죠. 한 번도. 그리고 아버지 알코올 끊으셔야 돼. 알코올도 끊으셔야 돼.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방치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아가씨님하고 어머님하고 그리고 님 누나분하고 지쳐요, 이러다가. 좀 안 좋게 되면 아예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가족도 연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쳐가지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아가씨는 안 돼도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가씨한테 지금 뭐 한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빚도 갚아야 되잖아,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아가씨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걸림돌일 수 없잖아요. 걸림돌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가씨님도 이거에 너무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가씨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뭐냐 하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방황하는 동안 내가 계속 지금 뭐가 열심히 살아도 뭐가 나아지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상황을 내가 바꾸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무섭지 않나요?
전 이런 말까지 해봤습니다. 위로시켜 드린다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 안으로 태어날 거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좀 쉬시라고. 아빠가 가장노동 못하면 엄마랑 내가 대신 가장노동을 하겠다고. 그냥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좋은 세상 한 번 가면 못 오니까 생각 잘 하시라고. 근데도 이렇게 엇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가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가족을 조습하는 걸 알아야 돼. 저렇게 가장너도 못해도 저렇게 기꺼이 모시겠다고. 어? 좋은 가족 만난 거예요. 아버지도 복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걸 못 느끼잖아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게 진짜 아가씨님 입장에서 진짜 미치는 거죠, 이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가족들이 스스로 이렇게 감내하며 하는 것도 더 이상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것도 정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카드 그렇게 돌려막기 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일단 근본적인 재정 상황도 바꿔야 돼. 아버지의 어떤 마인드를, 삶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두렵다는 핑계도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만약에 저렇게 술만 드시고 건강 악화되기까지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보험, 아니 뭐, 힘들고 자시고 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 힘든 세상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보다 힘든 사람도 훨씬 많아요. 아버지 훨씬 사람 훨씬 많아. 힘들어도 근데 아버지처럼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맞잖아요. 아버지한테 내가 봤을 땐 그걸 일깨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열심히 사람 많다. 힘들어도 두드리면 되더라. 약간 이런 거를 뭐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임계점에 들어야 됐어요. 임계점에. 아가씨님도 더 이상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낸 거고요. 진짜 나도 내가 내 가족을 생각해 숨이 턱턱 막힌다 이게. 숨이 턱턱 막혀. 아니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 무조건 가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가셔야 돼. 어떻게 해서든 가셔야 돼요. 사실 난 자신이 좀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도 뭐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좀 많이 누나랑 상의해서 그 뭐 고모부리나 이런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가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방치했기 때문에. 무슨 내가 무슨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자기 힘들어 죽겠다 하면 뭐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시는 해요를 하시든 데리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아가씨님은 지금 당장 공부는 약간 좀, 어차피 공부는 좀 뒤에 되잖아요. 일단 여기에만 집중하자고요. 여기에만. 음.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 뭐, 취업 교육과 그런, 취업 교육도 받게끔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저 베트남 아가씨님, 아버지 정신과 가야 되죠, 저게.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심해졌어, 여러분. 정신과 가면 아가씨님도 알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는지. 진단을 받아보면. 그러면 정신과에서 얘기한다.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행동해라.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마음 소가리 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속 엇나가고, 원인도 모르면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진짜 많이 통할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도 안 했겠죠.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았겠지. 좋든 안 좋든 간에,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야 됩니다. 상담받아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정말 모르는 거하고 알고 대처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버지를 치료를 못 받게 하면요. 나중에 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님도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져. 님도. 가족들 다 힘들어져. 가족들 정신적으로 다 이상해져. 아니면 님 혼자 따로 나가 사시던가. 아예 취업을 아예 멀리 해가지고 부모님 신경 안 쓰고 멀리 사시던가 생각이면 못 해드리고. 그게 아니고 같이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치료 받으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아버지 좀 나쁜 게요. 아버지 정말 나빠요. 아버지 힘든 건 알겠지만 좀 너무 나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요. 삼자가 봤을 때 너무나도 나쁩니다. 뭔가 가족들을 뭔가 이용하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정신과 가가지고 어떤 인상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가족들도 뭔가 가족들을 자기 구미에 맞게 뭔가 이용한 느낌이에요. 좀 아버지로서 굉장히 나쁩니다, 솔직하게. 아버지 힘든 건 알겠습니다만 정말 힘들 줄 알면 지금 가족들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가족들이 지금 편한 상태냐고. 누나나 베트남 아가씨님이나 엄마가 힘든 상황이냐고요. 좀 솔직히 좀 아버지 상당히 나쁩니다. 아버지 정말 나빠요.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좀 가족들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족들이 뭐 말썽을 피운 것도 아니고 뭐 쉬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는데 잘해주지 못할 망정. 자기 한 명 때문에 몇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멈춰야 되잖아, 맞죠? 멈춰야 되잖아요. 맨날 이렇게 기빨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멈추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려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님이 이걸 안 하면요. 님도 언젠가는 인내끈이 풀어져가지고 님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처럼. 님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죠, 지금, 현재. 근데 님도 아버지처럼 갈 가능성이 커요. 저렇게 옆에 있으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님한테도 같이 온다고요. 전염이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님도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일자리 못 구한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핑계입니다. 코디님 안 그렇습니까? 핑계입니다. 몸만 건강하고 하면 몸만 건강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다 전화해가지고 전국인들 다 전화해서 있잖아요. 하잖아요.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용역업체. 근데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할 때까지 해봤는지 아니면 하는 척만 하는 건지. 그러면 아버지보다 나이 더 훨씬 더 많으시 일하는 사람들은 뭔데요? 그분들이 기술이 더 많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겪었겠지. 나이가 많고 하면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적 겪었겠지만 사실 부산도 지금 메로나 있긴 하지만 많이 수도권에 비하면 낫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타격을 뜯게 입었잖아요. 받아주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든 게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새로운 데 가고 싶지 않은 거겠죠. 있어요. 왜 못합니까? 단지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겪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다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아버지가 더 나이 먹고 더 연약해도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전인 일치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 가서 하는 거 무자격 자격증도 그거 가면 뭐 기계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 그 기계 돌리고 하면 잡일할 사람 필요하거든요. 잡일할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청소 같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경비는 신인 경비 있을 중 교육받고 나오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뭐 지금 일하시는 분도 자격증 있어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이.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아버지 나이 때 자격증 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경력자도 아니고요. 이제 와서 뭐 아버지 나이 때 전기세 딴다고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가씨도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아버지 편을 든다는 거야. 아버지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망가질 좀 어느 정도 좀 고쳐먹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도 어느 정도는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카드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카드 쓰는 것도 맞게 해야 됩니다. 무슨 술 하나 먹는데 10만 원, 20만 원 있습니까? 버는 돈도 없으면서. 아니 쓸 거 다 쓰면서 힘들다고 하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솔직하게. 이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인드나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가족들도 너무 이게 가족들이 너무 도와줘서 그래. 베트남 아가씨는 또 그렇지만
가족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가족들이 지원을 싹 다 끊었어야 돼요. 집에 진짜 집에 땡전 한 푼 안 나오게끔. 그러면 자기가 급해서라도 뭐라도 하게 돼 있거든요. 부모님 뭐 아까 뭐 아버지가 뭐 외롭고 사람 대우해준다고 대우해줬지 뭘 대우를 안 해줬어요. 용돈 줬고 먹을 거 줬고 카드로 발급해줬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인 줄 알겠네. 그러면서 힘들다는 핑계로 그 이제 수정 가가지고 20만 원씩 지르고 일반 월급쟁이도 20만 원씩 지릅니까? 술 먹는데 그냥 정말 힘들다 하면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뭐 마른 안주에 뭐 소주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먹겠지. 아가씨님 정말 힘든 사람은요 소주 하나 살 돈도 없어요. 소주 한 병이 편의점에 한 1,400원 1,500원 하겠죠. 그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과자 하나 사고 그냥 그걸로 먹는다고요. 힘들다고 20만 원씩 카드 지르지 않는다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이게 힘든 게 맞는 건지를 전문가한테 진짜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힘든 게 맞는 건지 꾀병을 부린 건지. 가족들은 정말 힘든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도 좀 의아합니다. 솔직하게.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맞다. 아,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계속 해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든 사람이 맞는지 솔직히 말하면 네, 그것도 있습니다. 현시 부장과 톤시 도피수단. 카드도 끊게 만드셔야 돼요. 카드나 지원, 카드나 금전 지원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짝가이 한다거나. 여러분 정말 힘들면 정말 힘들고 돈이 없으면 그냥 저도 힘든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돈 없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바닥에 진짜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막걸리나 딱 한 병 사가지고 까자 하나 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술 마시고 자고 이런 사람도 힘든 사람이지. 주점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그 뒤치다꺼리 누가 해줍니까? 아가씨님, 어머니님, 누나, 가족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만말따나 아가씨님하고 그 누나분이 이렇게 한 번씩 돈 어디 주점 가가지고 이렇게 돌이 들은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가족들이 뒤치다꺼리 해주고 책임져주고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싹 빠지고 이던 게 그동안 반복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죠. 푼돈을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죠. 약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요. 겉모습은 아버지 같은 모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행동과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님이 어른 같고 아버지가 약간 족한 아들 같습니다. 느낌이. 떼쓰면 용돈 주고 떼쓰면 뭐 하나 사주고 역할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 뭐 삼촌이나 보통 저 나이 때 되겠죠. 환갑 정도. 저 나이 때 되었을 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외롭지 않은 주변에 친구들 없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 주변에서도 뭐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뭐 살다가 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사고 당하시거나 없겠냔 말이에요. 있어 여러분. 있단 말이야.
왜 아버지한테만 특별하다 생각하십니까?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거죠. 더 많았으면 많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고 저 나이 때 사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개인사, 속사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평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굴곡졌으면 굴곡졌지. 근데 굴곡졌다고 해서 다 저렇게 그냥 뭐 내팽개치고 가족들한테 짐대고 그렇습니까? 물론 있게 하겠지.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저렇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래도 가족들한테 누가 봐도 오히려 내 입에 네입 풀칠을 하면서 적어도 자녀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해야겠다. 적어도 우리 마누라하고 내하고 노후 준비는 해놔야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안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그 청소하는 어르신 있었어요. 청소하는 어르신들. 한 60, 한 7세대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 그래가지고 커피 하나 타드리고 물어봤어요. 나이 드시고 이런 일 하면 안 힘드냐 하니까 힘들기야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자식들한테 내가 손 안 벌릴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일해서 이 번 돈하고 이제 국민연금 하면 적어도 뭐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 나중에 뭐 조카들 오면 용돈이나 주고 어? 적어도 자식들한테나 뭐 주변 사람들 떳떳한 사람일 수 있지 않냐고. 뭐 내 나이에 깔끔하고 뭐 더럽고 가리처지가 뭐가 있냐고 그냥 하면 하는 거지 하면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니까요.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 여러분 뭐 경비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맨날 뭐 허름한 거 뭐 그런 거만 있어요. 보면 요즘에 뭐 경비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뭐 대기업 출신 분들도 대기업 정년하고 오신 분도 있고 은행 지점장 하신 분도 오고 공기업 정년 퇴직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어, 그런 분들도 뭐 공무원 퇴직하고 이렇게 이 바닥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냥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분들도 이 일을 막 마냥 편하게 하지 않 나이 드시고 하다 보니. 근데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말씀하세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나 아직 뭔가 죽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앞으로 뭐 지들도 이제 결혼하고 뭐 장가하고 하다면 돈 많이 들 텐데 적어도 걔네들한테 신세지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아가씨님의 아버지님의 행동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 대 어른분들의 행동이 맞는지. 너무 가족들이 너무 챙겨주고 받아주고 책임져주고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자신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해야지라고 막는 건 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슨 하고 싶고 말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찬밥 더운 밥 가르쳐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내심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정말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다르죠. 내심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하고 싶지 않, 별로 실제로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뭐, 나이 한각 정도 다 된 사람, 어른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뭐, 어른분들 다 안 하겠죠.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그럼 나이 들어서 경기나, 뭐, 청소나 뭐, 험한 일 같은 거, 뭐 일용직 같은 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분들 당장 깨우고 싶게 힘드니까 나이 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도 않고 다치면 오래 가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하고 안 하고 싶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인 것만큼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연금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금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연금 나온다카 돈 얼마 나오는데. 뭐 그게 뭐 다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갚아야 될 빚도 있잖아요. 저 갚아야지. 5천만 원. 저게 지인은 저게 지인한테 빌려서 이자가 안 붙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빌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자 계속 붙었을 거예요. 아가씨님도 지금 아버지랑 닮았어. 아가씨님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 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운동을 하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집에서 운동을 하겠냐, 홈트레이닝 하겠냐. 홈트레이닝도 운동해본 사람 홈트레이닝 하는 거지, 운동도 안 해본 사람 홈트레이닝 한다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 뭐 매너할 때 홈트 한다고 하지만 원래 운동도 안 해본 사람 홈트 못 합니다, 여러분. 잠깐 하다 흉내만 내다 그냥 접어버려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래서 있잖아요, 종합적인 얘기는 내가 정리를 할게. 이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일단 아버지 무조건 병원 보내세요. 병원 보내고 진단 받아서 어떤 변명인지 확인하고 가족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 정신과 의사 한번 상담한 얘기 들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하고 지혜만 있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리고 카드나 이런 것 좀 끊게, 용돈도 지원 끊어버리시고 돈이 궁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취업 교육을 신청하세요, 아가씨님이. 교육 같은 거 아니면 저 겸비 교육 같은 거 있죠, 겸비 교육. 그런 거 신청하게끔 하든가. 신인 겸비 교육 하는 거 한 1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가지고 있으면 경비업체 같은데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급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급하게끔. 자꾸 가만 놔두고 뭐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다 받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거 모르는 겁니다.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가씨님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이해되면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괘씸해 보여요, 솔직하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괘씸해 보여. 왜냐? 왜 괘씸해 보이냐? 저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저 안 좋은 상황이 놓이신 대한민국 아버지분들 진짜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은 더 열심히 사시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가씨네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주변에 많이 봤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맞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똥 안 닦고, 자, 그게 제일 문제죠.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똥만 닦아주고. 그럼 똥 안 닦아주면 돼요. 똥 안 닦아주면 돼. 자기가 닦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산도 자기가 치우게끔 만들면 됩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자기가 벌어서 만들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가씨님, 일단은 요거에만 집중합시다. 어? 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안 되고 내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씨님도 놓인 게 많습니다.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더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아버지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까지 인생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아가씨님도 아버지처럼 되고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시겠죠? 아버지처럼 되기 싫으면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방임만 하실 게 아니라, 보호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좀 확실하게 탈바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런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가족이 필요한 사람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아가씨님.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럼 평생 저렇게 묶여 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십 번 반복이 됐잖아요. 나 맨 처음에 나도 정말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반복이 되어 온 거예요. 반복이. 물론 그게 진심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님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 가족들이 수구리니까. 왜냐? 그동안의 앞전의 과정을 봤을 때 다 뒤치덕거리 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접으시고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지금 못 고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금 환경 못 바꿉니다. 아가씨님. 계속 아버지 인생을 답습하는 거예요, 아가씨님은. 아가씨님도 단점이 뭔지 알아서 자꾸 뒤돌아봐요. 앞만 보면 되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봐.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셔가지고 정신과 상담 받으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가씨님. 아가씨님 포함해서 가족들이 살려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튼 아가씨님 잘 이겨내시고 지금 입이 잘 타파하시고요. 아가씨님 아버지님도 부디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좀 가족들한테 더 이상 좀 눈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사연 마치겠습니다.